승자는 룰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룰을 만드는 자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경기장의 룰북을 과연 누가 쓸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전은 겉모습일 뿐이겠죠. 본질은 권력입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만들어질 룰북, 그게 바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산이 걸어갈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입니다. 올해 여름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액트, 미국 최초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법원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달러에 연동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요, 이 발행사가 연방 규제 기관의 라이선스를 받고 준비금을 현금과 단기 미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쌓아야 되고요. 이걸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 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서명이 끝난 현재 유효한 법입니다. 같은 7월 미국 하원은 클래리티 액트라는 이름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탈중앙 네트워크에서 가치가 나오는 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묶어서 CFTC가 보게 하고, 또 어떤 팀이나 회사의 노력에 기대어 수익을 기대하는 토큰들은 투자 계약 자산으로 묶어서 미국 SEC가 보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블코인은 이 지니어스 액트로서 이미 별도 틀을 만들었으니까 클래리티에서는 큰 틀을 맞춰만 놓고 세부 규정은 나중에 함께 정하자라는 상당히 간단한 구조인데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깔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니어스고 나머지 디지털 자산은 클래리티 액트, 이런 그림인데, 그런데 지금 상원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이 두 가지 법을 그냥 단순하게 이어붙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 이 누가 SEC랑 CFTC, 미국 재무부랑 미국 연준 위에 있는 룰북의 저자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의 기본 방향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농업위원회는 올해 7월을 크립토 위크라고 부르면서 지니어스, 클래리티, 그리고 반 11시 법안까지도 한 방에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 공화당 상원의원들, 특히나 루미스랑 모레노 같은 사람들, 이 지금 모멘텀을 놓치면 안 된다, 이번 회기 안에 상원에서 판을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생각이 갈립니다. 친화 암호화폐 성향, 글리 브랜드 같은 의원들은 시장 구조법의 필요성에 동의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몇 가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소비자 보호인데요. 암호화폐랑 연계된 사기, 파산, 해킹 사건들, 이 가까운 과거에 이미 많이 경험했고, 여기에 연금, 퇴직연금이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보랑 자금 세탁인데요. 일부 정책그룹과 싱크탱크는 클래리티, 상원 초안이 디파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SEC, CFTC 자체의 이해관계도 존재하겠죠. 이 클래리티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법이지만요, 실제로는 미국 SEC에서 상당 부분 권한을 떼서 CFTC로 넘기는 효과입니다. 이 CFTC는 인력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규제 철학도 이 원칙 기본과 자기 책임에 가깝습니다. 크립토 업계랑 공화당은 이걸 선호하고 있지만요, 일부 민주당 의원과 소비자 단체는 이거 투자자 보호를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엉켜있다 보니까 이번 주 이 루미스랑 모레노의 발언이 동시에 나옵니다. 루미스는요, 스태프들이 이미 지쳤다, 이번 주말까지 수정안 공개하면서 다음 주에 표결하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이 숨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외치고 있는데, 반대로 모레노 측에서는 또 같은 자리에서 최근에 몇 주 동안 협상이 상당히 답답했다, 이 단지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다고 말하고 싶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끼워 넣고 싶진 않다, 이게 나쁜 합의라면은 차라리 합의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사실이에요. 이 공화당과 크립토 업계의 일부는 지금 강력한 모멘텀, 친크립토 행정부, 그리고 미국 하원의 통과까지도 갖춘 상황을 이번 기회라고 보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일부랑 연금, 소비자, 안보 커뮤니티는요, 너무 급하게 합의했다가 연금과 가계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면 아니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이 싸움을 거시경제 위에 올려놓고 보면 어떻게 과연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경제를 크게 두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개는 연준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까지도 낮추면서 물가가 3% 안팎으로만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주 뜨거운 인플레이션은 잡았겠지만 완전히 안심할 정도로 낮아진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요, 이런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이 3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하나만 9만 달러 근처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니어스랑 클래리티는 이 위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을 달러, 미국 국채에 묶어두는 법입니다. 준비금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요.
국채 현금 비중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랑 미 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를 늘리는 법이겠죠.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더라도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라는 형태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나 더 갖게 되는 셈입니다. 클래러티는 이 위에 디지털 자산 자본 시장을 얻는 법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상품을 CFTC 관할로 두면서 투자 계약성 토큰은 미국 SEC 관할로 두고 누가 어떤 자산을 어디까지 팔 수 있는지 또 어떤 거래소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도 이미 성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선물, 옵션, 파생상품 시장이 이 규제상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한 단계씩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 또 반대로 규정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 어려운 알트코인, 디파이 프로젝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장과 서비스 제한이 있을 거고요. 또 더 강력한 공시 의무를 맞닥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싸움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암호화폐를요. 금융 시스템 밖에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은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누가 심판이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제 비트코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좁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클래러티 계열 시장 구조법에서 가장 깔끔한 자산입니다. 오랜 논쟁 끝에 하원과 상원, 이 초원 모두 다 비트코인을 전형적인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CFTC 관할 아래 두는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미 현물 ETF를 통해서 월가의 상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요. 기업 재무에서 디지털 금고 역할을 하면서 미국 채굴 해시레이트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미국의 법 정책 방향이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랑 가격 구조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비트코인 레이어 2랑 온체인 경제가 붙습니다. 이 스택스 같은 비트코인 레이어 2는 비트코인을 담보로써 스마트 계약, 디파이, 그리고 어플을 올리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디너스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 토큰화 자산들도 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과거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만 사고 파는 자산이었다면은 이 지금의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생태계가 매달릴 수 있는 기반 자산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클래러티 계열의 법안은요, 이 전체를 한 방에 다룹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디지털 상품, 그리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파생 상품, ETF, 선물은 CFTC 규율, 그리고 비트코인 위에서 발행되는 일부 토큰, 디파이 어플은 SEC, 재무부, 은행 규제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즉 이번 시장 구조법 싸움이 끝나면요. 비트코인은 시스템 밖에서 제도권과 싸우는 자산에서 이제 시스템 안에서 룰을 가진 자산으로 한 단계 더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싸움이 잘 마무리만 되면은 비트코인이 당장 폭등한다기보다 제도권 안에 완전히 들어온 자산으로서 이 구조적인 하방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현물 ETF, 기업 트레저리, 연금과 보험 같은 이런 큰 자금들은 규제가 명확하고 법적지위가 안정된 자산에만 대규모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 지니어스나 클래러티 패키지는요. 바로 이런 명확한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만큼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루머에 올라가고 또 뉴스에 조정받는 이런 움직임이 반복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알트코인과 디파이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규제 친화적인 메이저 레이어 1, 그리고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프로젝트,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는 이번 법안이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과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복잡한 토큰 이코노미, 높은 레버리지, 익명성에 의존하는 프로젝트는요. 이 규제상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제한이라거나 KYC 강화라거나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AML 의무 부과 같은 것들, 이쪽에 더 큰 압력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메이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는 이 정책 방향이 우호적인 코어 자산으로 보고 또 중장기 비중을 유지하면서 단기 이벤트에 맞춰서 일부만 트레이딩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알트랑 디파이는 규제 친화 섹터랑 규제 취약 섹터부터 나누고요. 취약 섹터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라거나 몰빵 포지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실제 상장 폐지 서비스 제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엑시트 전략을 먼저 생각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금 비중, 분할 매수, 분할 익절들은 이 법안 캘린더랑 연동해서 설계하는 게 좋겠고요. 상원 마크업 주간, 그리고 상원 본회의 예상 시점, 대통령 서명 가능 시점 같은 것들이 이 변동성 이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이슈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이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을 맞추는 법이 아니라요. 누가 이 시장의 심판이 될 것인가? 어떤 자산을 어떤 룰로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법이라는 거.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나면은 당장 이번 주에 표결이 열리느냐 아니면 한두 주 미뤄지느냐 여기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미국이 결국 어떤 룰북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관점이겠습니다. 하락장의 답답함 속에서도 과거의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에 다음 기회를 잡게 됩니다. 요즘 리플 움직임을 보면은 하락할 때는 크게 흔들리고
반등이나 상승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특히 리플은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떨어질 때 훅 떨어지는 이런 특유의 변동 패턴이 있다 보니까 더 답답하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과거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700원이던 리플이 몇 달 만에 4,900원까지 갔다라는 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곧 큰 상승이 한번 나오려면은 여기에 앞서가지고 긴 횡보랑 답답한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등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루한 시간 위에 쌓여서 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내가 코인 투자를 안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과거를 무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비슷한 사이클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과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때 시장이 어떤 패턴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그 사이클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시야를 닫아버리는 사람은 결국에 다음 기회를 놓치고 하락장에서도 과거를 연결해서 보는 사람은 막상 상승장이 올 때 훨씬 더 침착하게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힘은 상승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패턴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벌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